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또 소통하고 설득하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 이 리더들이 팔로우를 잘 설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리더는 팔로우를 편안하게 해주고 더 행복하게 해줘야 할 존재들인데 이 자기 문제에 빠져서 팔로우를 잘 돌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팔로우들에게 나 좀 도와주시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리더 맞을까요? 자, 이 다산 선생이 이야기한 목민, 옛날엔 백성이라고 불렀고요. 지금은 이 국민을 가장 중시하며 편안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올바른 리더십임을 알고 실천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2부는 화제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그리고 정치권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 그리고 IT본부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저희가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디저트송. 자,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청취자께는 저희가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입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어제 이제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졌는데 이 부결은 예상대로인데 이탈표가 꽤 많이 나왔어요. 박 기자님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네. 과반이 안 된 거죠, 찬성이. 그리고 무효가 11명, 기권은 9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결이 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력 여부 판단 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됐어요. 근데 언급하신 것처럼 이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 쭉 보면 민주당은 다 참여했습니다. 169명 다 참여했는데 반대표가 138표가 나왔다는 걸 보면 최소 31명이 이 반대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체포동의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또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5명 등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민주당 내 이탈표가 최대 37표까지 늘어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찬성표를 이제 봐도 국민의힘 114명, 또 체포동의안 가결 의사를 밝힌 정의당 6명. 여기다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그리고 양양자 무소속 의원까지 더하면 예상 가능했던 찬성표가 122표였는데 찬성표가 어제 139표 나왔잖아요. 많이 더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찬성표만 놓고 보더라도 17표 이게 이제 민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찬성표가 17표나 더 나왔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굉장히 장시간이 걸리기도 했는데 자, 한번 보죠. 어제 표결 결과를 분석하는 내용들이 어제 오늘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이유도 궁금한 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이제 무효표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두 표를 두고 어떻게 결정할 거냐에 대해서 거의 1시간 정도 이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 표 같은 경우는 부자로 쓴 것 같긴 한데 약간 동그라미를 이제 같이 덧붙이는 식으로. 우자에 하나 쭉 그어진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이제 무기명 투표의 가부를 결정하는 국회 본회의 투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직접 투표장에 들어가서 가짜, 한글로 가짜나 한글로 부자 내지는 한자로 가짜를 쓰거나 부자, 이제 아니 불자에 이제 입구자로 붙이는 방식. 이걸 이제 명확하게 써줘야 되는데 점을 찍거나 동그라미를 표시하거나 이런 거는 허용이 안 되고요. 글자를 명확하게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부자 같은 경우는 이게
뭐라고 쓴 건지 조금 애매한 게 이제 투표용지가 2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압도적으로 그동안 예상해왔던 것처럼 압도적 부결이었다면 그 두 표 자체가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을 텐데 어제 결국은 찬성표가 한 표 많게 최종 결정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뭐 마지막까지 결정 못했던 그 두 표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투표의 결과까지도 이제 이 향방을 가를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좀 길어졌던 거고요. 뭐 그렇다는 거는 그 뭐 한글을 몰라서 그렇게 이상하게 쓰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투표장에 들어간 의원도 마지막까지 좀 결국 갈등을 했다. 고민하다가. 네, 그런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당대표니까 가결로 하기는 마음이 허용이 안 되고 그렇다고 부결이라고 명확하게 쓰자고 하니 또 자기 마음이 허용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애매하게 흘려 쓰는 방식이 됐을 것 같은데 어제의 투표 결과도 결국 이제 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여러 이제 고민을 했던 의원들이 결국은 일종의 반란표를 이제 행사하는 결과로 좀 이어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안고 가게 될 앞으로도 이어지게 될 검찰의 수사나 뭐 추가적인 구상영장 청구들 이런 것들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뭐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향배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너무 크고 총선에도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오던 이 소위 비명계들이 일종의 뭐 이심전심으로 그런 조직표가 됐는지 혹은 뭐 별도 연락을 통해서 그런 조직표를 만들어낸 건지는 뭐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일종의 어떤 결사체적인 이 모습을 보인 셈이 됐고 이렇게 되면 그동안 지도부가 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압도적인 부결로 돌파하겠다라고 했었던 게 정치적 동력을 상실한 셈이 됐다. 그러면 뭐 기존의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구상해왔던 거는 압도적 부결로 일단 검찰의 칼날을 꺾어 놓은 뒤에 정치적인 어떤 반격을 시도하는 것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라든지 50억 클럽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권에 대한 이제 공세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계획도 상당 부분은 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좀 직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략적 측면에서는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좀 당혹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어 보여요. 압도적 부결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진실의 방패를 들어 거짓의 화살을 막아주십시오 그랬는데 이걸 이제 여당에서는 또 방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시각의 차이인데 어제 보니까 방패가 그냥 깨져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보니까 부서진 방패가 돼버린 당혹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자, 여야 정치적 동력이라는 거는 뭐 투표 행위를 통해서 이제 유권자의 민의를 받아서 정치적 동력을 확고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처럼 이제 국회가 돌아가고 있는 원내 상황에서는 이제 의원들의 표를 얼마만큼 결집시켜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어제 지금 지도부가 추가적인 어떤 정치적 행보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충분치 못한 에너지였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이라 이재명 대표가 이후에 이제 어떤 정치적 행보를 통해서 추가적인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이후에 이어질 검찰의 공세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략을 취해서 맞설 거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더 힘들겠죠. 그 동력을 만들어내려면 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단일 대오가 깨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이제 여당 쪽에서는 뭐 아주 그 이것을 또 해석을 하는 시각을 보면 사실상 가결이나 다름없다. 근데 이제 어제 무효와 기권을 합치면 20표인데. 민주당 쪽 표일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 중에 한 10표가 찬성으로 이동하면 사실상 가결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자, 여야 모두 오늘 오전에 원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박 기자님, 지도부의 반응들을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재명 대표가 어제 표결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뭐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게 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에 전당이 국회에서 확인해 줬다. 이렇게 무슨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모습이었고 그러면서도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힘을 모아서 윤석열 독재 정권의 이 검사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탈표가 이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수습할지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어제 이제 저녁에 당 지도부가 따로 모였습니다. 저녁 함께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 몇몇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소통 강화 필요성도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뭐 민주당 지도부의 해법이 나올 줄 봐야 될 것 같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늘 당 회의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여기에 잘 들여다보고 또 소통도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거든요. 이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은 지도부의 앞으로 전략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제 국민의힘 정지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찬성표가 과반을 넘겨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부결이 됐지만 사실 체포동의안 처리된 거나 다름없다. 이 대표에 대해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다. 네. 이런 주장을 펼쳤고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 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최소 31명, 뭐 최대 38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하거나 기권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 38명이나 되는 분이 정치 탄압이란 이 이재명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걸로 나타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현의 살수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했어요. 네.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다가는 훨씬 더 크게 다친다는 말이다. 이 대표가 명심해야 될 그런 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여당에서는 공세적인 모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이제 지도부에서는 소통 강화를 이제 뭐 일단 네네. 일성으로 얘기하고는 있는데 뭐 엄밀히 말하면 소통에 이미 실패한 결과를 어제 맞은 거기 때문에 네.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돌파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좀 회의적인 시각들은 많은 네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지난주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소위 비명계의 이제 의원들을 개별 접촉을 해가지고 이제 따로 뭐 식사를 하거나 혹은 뭐 차담을 하면서 설득하는 작업을 거쳤었다라는 얘기를 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오늘 오전에 이제 동아일보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뭐 구체적으로 각 의원들하고 만났을 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까지도 보도를 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비명계 중에 이제 한 명인 뭐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이제 설득을 했는데 뭐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고라고 하면서 성경 마태복음 27장을 읽어줬다. 근데 그게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네네네. 뭐 그런 어떤 정신으로 이제 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희생해야 건데. 한다. 뭐 이런 의미가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이제 그러니까 뭐 1대1로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도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은 추가적인 설득 작업을 통해서 이제 소위 비명계를 네네. 더 이제 당겨오는 거는 사실은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 안팎에서 이제 전망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좀 비평가로서 봤을 때도 이거는 사실 설득을 통해서 다음 수를 얻어내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렵다.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 승부수를 좀 띄워야 되는 결정적 국면에 이제 몰리게 된 셈이 아닌가 네. 싶은 거고요. 뭐 이번이 아니라 이제 다음에 오게 될 구속영장들,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 같은 경우는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기권에 가 있던 10표 정도만 찬성표결로 돌아서도 네네네. 바로 그거는 가결이 되는 네. 거고 자동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면 끌려가는 형국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쪽에서 적극적으로 뭐 이제 국회의 표결을 통해서 사실상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확인이 됐으니 그러면 내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영장 실질 심사를 자발적으로 받으러 가겠다. 이걸 통해서 돌파하는 수밖에는 안 남은 게 아니냐.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이제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의 표 대결 양상으로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선택의 폭이 크지 않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소통과 타협으로 이 문제가 봉합되기에는 어제 보니까 또 SNS에는요. 좀 이제 열성 지지자들이 이 이른바 반란표, 이탈표, 이 무기명 투표인데 찍은 의원들 누구냐? 색출해라. 이들에게 공천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분위기여서 지도부의 입장과 또 지지층 간의 갈등 이런 게 좀 심화될 것이다 하는 걱정이 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바로 이 체포동의안 부결이 되긴 했지만 그 표 숫자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여야 간의 복잡한 상황 때문에 이 굉장히 큰 이슈가 이제 어제 하루 이제 회자되다가 조금 묻힌 감이 있어요. 바로 이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낙마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자, 박 기자님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희근 경찰청장이 어제 이제 오전에는 뭐 안타깝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추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을 해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이 정 변호사 추천과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 이런 의원들의 질문에 대통령실과 사전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네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전했고요.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나중에 브리핑을 한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이 윤 총장이 별도로 대통령실에 요청이 있어서 이걸 수용한 건 아니고 대통령실과 의견 교환을 통해서 적격자를 추천했다. 이렇게 또 설명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 국수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윤 총장이 한 얘기는 뭐냐면 경찰청은 인사 검증 권한이 없고 또 검증 결과를 보고받을 뿐이다. 그러니까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 결과 아무 문제 없음으로 통보받았다. 이렇게 밝혔다고 또 윤건영 네. 의원이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윤희근 청장 얘기는 인사 검증 결과를 이제 받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직접 이 인사검증 한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셈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여기서 1차 검증 실패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제 이제 국회에 나와서 기자들과 만나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대통령실 의뢰를 받는 것에 한해서 좀 기계적 1차적인 검증하는 조직이어서 검증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하는 게 부적절하다. 그리고 정순신 변호사 이 관련 자녀 아들 학폭 논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이걸 바꾸고 고쳐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보완할 방법을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보겠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률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 그 얘기하면서 보완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제 법무부 얘기도 이게 1차적 기계적 검증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히 알 수가 없는 지금 현 시점에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 연세대 학위수여식에 깜짝 참석을 했습니다. 축사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도 회동을 했단 말이죠. 혹시 이 임평론가님 네.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가 뭐 나온 건 없습니까? 뭐 어제부터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로 학교 네. 폭력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강경한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이주호 장관하고 만난 자리에서 뭐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종합 대책을 좀 마련을 해달라. 뭐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 어떻게 예. 보면 정순신 사태, 소위 말하는 이제 정순신 사태에 대해서는 좀 생뚱맞은 측면이 좀 있어요. 네. 뭐 이게 그래서 이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진단하고 뭐 어떻게 보면 이 국민들한테 유감을 표하고 임명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점을 반성하고 이런 게 우선이 되고 네. 사실 이제 학교폭력 문제는 그에 따른 부차적인 문제거든요. 네. 우리가 계속 지적했었던 것도 정순신 전 본부장의 변호사의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낙마를 한 게 아니라 이게 그 검증 절차나 그분이 이제 공직자로서 올바른 태도로 이 사안을 다뤘는가 이런 것들을 지적한 거였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짚고 있는 문제 지적이라는 거는 문제의 본질과는 조금 좀 동떨어져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고요.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검증 관리단을 법무부에 지난해 설치할 때만 하더라도 인사검증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그거를 이제 기존의 청와대에서 내부적으로만 처리하던 것들을 양지로 끌어올려서 좀 더 명확한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까지 좀 확인을 해보더라도 기자들이 지속해서 질문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검증관리단에서 검증을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도 명확하게 지금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윤희근 청장, 경찰청장의 발언을 보면 결국 경찰은 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직접 개입을 안 했다는 얘기고 한동훈 장관의 얘기로는 뭐 질문지라든지 이런 게 문제였던 거지 인사검증 절차에 우리가 잘못을 했다라는 얘기는 결국 안 나오는 거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몰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인사검증할 때 실패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법무부도 책임이 없다. 경찰청도 책임이 없다. 대통령실도 책임이 없다. 심지어 정순신 변호사 본인한테도 물어봤더니 나는 질문지에 현재형으로만 질문이 돼 있길래 과거의 사실은 안 써도 되는 줄 알았다. 그러면 결국 아무도 잘못을 안 한 게 되는 겁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이제 막중한 자리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총체적으로 실패로 끝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장관에게 이제 학폭 관련 이제 이야기 지시를 한 건 이제 어제였는데 지금 이제 임평론가님 말씀처럼 두 개의 결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인사검증 실패 문제, 누구의 책임이냐, 어떻게 이것을 이제 수습할 것이냐.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학폭이라는 것 때문에 국민적 분노감이 또 높아지고 관심이 쏠린 거고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보니까 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의 생기부만 가지고
이 대입도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또 이제 제도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학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냐. 제가 좀 놀란 건요. 요즘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서초동 교대 이쪽에서 이 과거에 이혼 사건이나 상속 분쟁 같은 것을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처럼 학폭이 아예 하나의 시장이 돼 있더라고요. 어느새. 그러면 돈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쓰는 부모의 자녀는 혹시 학폭에서 조금 비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좀 이제 가진 자들의 또 이제 유리함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는 학폭, 하나는 인사 이 두 문제가 다 좀 이제 이 가닥을 잡아서 해결되기를 지켜보겠고요. 자, 12시 41분 넘어간 시간입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이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2월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및 행진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미 무대 설치 작업으로 교통통제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종대로는 숭례문 쪽으로 구 삼성본관 앞에서 숭례문 교차로 구간 전면 통제입니다. 반대 방향 차로로 나눠서 통행시키고 있고요. 청계천로 청계광장에서 무교동 사거리 구간과 또 우정공로 종강역에서 광교 방면 역시도 전면 통제 중이라 평소보다 주변이 많이 혼잡합니다. 대중교통 우회 정보도 꼼꼼히 확인하셔야겠고요. 시내 주요 도로의 경우 강변북로 구리 쪽 난지나들목에서 성산대교 진입까지 많이 답답한데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입구 부근에서 난 사고 여파입니다. 강변북로는 다시 서강대교부터 반포대교 쪽으로 밀리고요.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팔곡터널 나오자마자 사고 있고요. 이 여파로 순산터널 이전부터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논산전환고속도로 천안 쪽은 웅진대교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발생으로 전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 중입니다. 남공주 일대 정체 극심하고요. 반대 논산 방향으로는 사고 구경 차량들로 이 일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참 요즘은 올해는 선거가 없는데 이렇게 정치의 계절처럼 정치 관련 이슈가 많이 쏟아집니다. 한 가지 좀 있다면 이제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네. 여기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요 오늘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 합동연설회 네. 시작됐습니까?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왜 자꾸 시사본부 딱 끝나는 시간에 맞추는 걸까요? 시사본부 듣고 네. 보시라는 의미로 그래요. 잡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좋게 해석을 해주셨네. 네. 이제 오늘 대구 경북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이렇게 2번 남은 거예요. 합동연설에는. 네. 그다음에 TV 토론은 1번 남아 있는 거예요. 당권 네네.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대구 경북에서 아무래도 지금 선거인단을 보면 총 83만 9,569명 가운데 21.03%가 대구 경북이거든요. 네네. 수도권 다음으로 선거인단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권 주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최고위원들 또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 각각 정견 발표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것 같은데 역시 이제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4명의 당권 주자들이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쭉 보면 어떤 흐름이 좀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이거 좀 바꿀 수 있는 뭔가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심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을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지지층을 마음을 좀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아젠다나 이슈 제기가 좀 가능할 것이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난번에도 임평론가님 이제 대략 정리해 주셨지만 지금 1강 3중 구도 정도로 이제 분석되고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3중이 어떻게 그중에 누가 어떻게 약진할 것인가 이런 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김기현 후보에 대한 이제 의혹 제기가 쭉 이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가 다른 땅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공격을 내놨어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주로 다뤘던 거는 소위 이제 울산 KTX 역세권 시세 차익 네. 의혹이었는데 그 KTX 인근 땅 말고도 다른 땅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네네. 이제 안철수 후보가 오늘 아침에 이제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에 대해서 워낙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사안들을 민주당이 총선 마지막 날까지도 이제 계속 공격할 거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미
갖고 있는 숨겨진 자료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이제 염려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이제 직접 밝히진 않았는데 네. 뭐 그동안 이제 다른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이제 소개된 거에 따르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울산의 이 대표적인 그 번화가 지역이 이제 삼산동이라는 네네. 지역이 있습니다. 뭐 울산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이쪽에 이제 김기현 후보가 갖고 있다는 이제 건물 얘기들이 그 전에도 2014년이나 뭐 2018년 지역 네. 지방선거 때 자주 언급이 되면서 지역 신문들에서는 몇 번 더 소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심지어 그 이제 울산 삼산동 땅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 백화점의 이제 근처에 바로 옆에 이제 인근하고 있어서 네. 백화점을 개발하는 이 시기하고 그 땅을 김기현 후보가 이제 매입하는 시기하고 너무 좀 밀접하게 붙어 있다. 네. 그게 혹시 이제 개발 정보를 이제 듣고 산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이제 지역 신문들에서 이제 나왔었던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김기현 후보가 보도를 했었던 울산 MBC 이제 PD를 고발한 이후에 이제 재판을 통해서도 다뤄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 외에도 이제 울산에 갖고 있는 김기현 후보의 몇몇 이 건물지들 네. 그리고 그 건물지들이 주로 지난번에 이게 논란이 됐던 소위 KTX역 인근 땅을 매도했던 사람한테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이 매수를 했었던 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물도 겹치고 시기도 겹치고 부동산이랑 어떤 특성도 겹친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부분을 민주당이 앞으로도 좀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한 내용이 오늘 또 합동연설회에서 나오는지 공방이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잘 보고 분석을 해서 내일 이 시간에 또 후속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죠. 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어찌 보면 이게 이번 정부 지난해 들어와서 하나는 이제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또 하나는 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게 전 정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수사가 이루어졌던 양대 사건인데요. 검찰이 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자, 어떤 인물들이 기소됐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가 된 겁니다. 네, 많이 됐네요. 네, 그래서 검찰이 이제 두고 있는 혐의는 이런 거예요.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 이걸 두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훈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이 보고서상에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또 중앙합동정보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그러니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이 혐의도 좀 검찰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검찰이나 여권에서 초기에 문제 제기를 세게 했던 거에 비하면 수사 결과 결국은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기 네네. 때문에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이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지는 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서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구속이 됐다가 구속적부심 심사를 통해서 이제 풀려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주요 인사들이 다 불구속 기소가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과연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것만큼의 정치적 파장이나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나, 이거는 또 재판 과정을 통해서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설악산 국립공원에요, 이제 신규 케이블카가 설치된다. 근데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어왔는데, 자, 결국은 환경부가 조건부 허가를 내리면서 이게 이제 설치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네. 이 보도가 나온 게 이제 어제 이거 전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단체들의 비판이 상당히 거세진 것 같습니다. 네, 환경단체 얘기를 들어보면 케이블카의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환경 피해만 일으키는 그런 결정을 한 거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케이블카 이게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유일한 방법도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설악산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 구역이고 천연 보호구역,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5중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했어요. 네네. 그만큼
그만큼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악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지 이거는 사실은 이게 공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짐작을 해보건대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환경이 파괴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국내 케이블카의 85%가량이 적자를 보는, 그러니까 케이블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네.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피해는 지대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등치시켜서 볼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5세 케이블카 설치 명분으로 거론된 장애인 노약자의 설악산 접근성 향상, 이것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환경단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장애인이 뭐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탐방로가 65개 구간 이 전체 탐방로로 볼 때 6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의 2%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도 환경단체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또 예. 그 환경단체에서 걱정하는 다른 측면들은 네네. 이번에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가 허용이 되게 되면은 다른 지역들도 이제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싶어하는 지역들이 많이 네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사업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을 좀 걱정을 합니다. 뭐 다른 지역까지.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설악산하고 이제 거의 이제 비준하는 그 국립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리산 네.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케이블카 사업을 좀 해보고 싶어 하는 상황이었고요. 울산 울주군에 있는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라든지 전북 군산의 고군산 군도 케이블카라든지 경기 포천의 이제 산정호수 케이블카 사업 이런 곳들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생기기 네.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연쇄작용들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가 좀 이렇게 랜드마크가 되면 다른 지자체가 다 따라서 해서 여기 테마파크가 생기면 여러 군데 테마파크 그렇습니다. 생기고 비슷비슷한 것들 여기에 레일바이크가 뭐 좀 인기다 그럼 다른 데도 다 생기고 사실 우리나라에 산이 없는 지자체는 없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되긴 될 것 같아요. 지켜보도록 하죠. 자, 러시아가 최근 대러 수출 금지 품목을 확대한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해서 반발했다. 이런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임경빈 시사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자, 청취자 5521님께서 신청하신 오랜만에 이 노래 듣네요. 자우림의 매직 카펫 라이드 들으시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그렇고 그런 얘기들 골치 아픈 일은 내일로 미뤄버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단어 중에는 거센 소리가 날 환경이 아닌데도 거센 소리로 발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의 예문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난 혼자 갈 거야. 돈을 어디에 숨겨놨는지 잘 못 찾겠네. 지금 들으신 예문에 나온 혼자, 숨겨는 모두 주위의 음성적인 환경을 봐도 거센 소리로 발음될 이유가 전혀 없는 말들입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혼자 그리고 숨겨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외래어나 외국어 단어 가운데도 이 같은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흔히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쿠데타가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첫째 음절과 셋째 음절에 모두 거센 소리가 있어서 둘째 음절 역시 그 영향을 받아 쿠데타로 발음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 쿠데타가 맞는 표기이고 발음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옷은 젊은 층을 타켓으로 해서 만든 물건이다. 이런 표현도 가끔 들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타켓도 첫째 음절에 있는 거센 소리의 영향으로 둘째 음절도 거세게 발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타켓이 아니라 타깃이 올바른 표기이자 발음입니다. 그리고 국가 이름 중에 포르투갈 역시 포르투칼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포르투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3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또 줄여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경북 성주군 금수면과 충북 괴산군 칠성면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 중입니다. 현재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불씨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차차 구름량이 늘면서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3도, 부산 15도, 강릉, 광주 16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하지만 밤이 되면 빠르게 쌀쌀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일절인 내일 낮까지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평년 기온보다 조금 높겠지만 내일 저녁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와 다시 조금 추워지겠습니다. 모레 목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2도, 대구 영하 1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밑돌 전망입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7도, 습도는 63%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탈북어민 강제복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우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정 전 실장은 해당 탈북어민들은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넘어온 살인마들이었다며 법과 절차에 따른 최선의 결정을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문제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데 대해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책임 추궁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여당 원내세령탑이 검증라인 문책론을 공개 거론했고 야당은 당 차원의 정순신 인사참사 TF를 구성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나온 무더기 이탈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민생 현장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거취 표명 등의 질문을 답하는 대신 민생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5천여 호로 2012년 1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오늘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 중독되는 맛으로 유명한 뭐 이런 이제 명물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고야의 명물 바로 타코야키집. 우리나라 젊은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던데. 그런데 주인이 경찰에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맛있어도 문제입니까? 네, 사실 길거리에서 타코야키 많이 팔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항상 보이면 제 동생도 좋아해서 종종 사는데 얼마 전에 보이길래 갔더니 길이 너무 길어서 아쉽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길거리 음식 중 하나죠. 맞아요. 그 원조인 일본에서 정말 맛있다는 타코야키 집이 있었는데요. 중독적인 맛으로 입소문이 자자했대요. 네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게도 그 중독적인 맛의 비결은 바로 마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우리가 흔히 네. 지금은 이런 말 쓰면 좀 안 된다 하지만 네. 이 마약 붙여서 뭐 김밥 맞아요. 뭐 이런 거 많이 옛날에는 그냥 간판에 붙여놨잖아요. 네. 근데 이 마약은 진짜 마약? 정말 마약이요. 충격적이네요. 그리고 이 소식은 SNS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5일 일본 나고야 TV 방송에서는 마약 단속법 위반 혐의로 가게 주인 등 2명이 체포됐다고 보도됐습니다. 그 시작은 이랬는데요. 이 경찰은 최근에 코카인 0.7g을 갖고 있는 A씨를 체포했는데요. 이후 경찰은 A씨가 코카인을 받는 공급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 동안 잠복 수사한 결과 한 타코야키 맛집에서 이들에게 코카인을 공급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입수한 겁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관련된 인물은 야쿠자를 비롯해 최대 6명이었습니다. 마약을 판매하는 방법은 이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론가님께서 해당 타코야키 가게를 방문해서 타코야키 하나 주세요라고 주문을 하시죠. 네네. 그런데 여기에 동시에 시크릿 코드를 말하면 타코야키와 함께 코카인을 포장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습니다. 네네. 참 다양한데요. 음식으로 마약 판매는 이번이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9월에 볼리비아 한 대학가에서도 특별한 브라우니로 입소문 났던 디저트 가게가 있었는데 가게 주인은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마법의 레시피라면서 브라우니 홍보를 해왔고 입소문을 탔죠. 그런데 뒤늦게 알고 보니까 브라우니에는 불법 성분인 마리화나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터무니없게도 이런 대담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 콘서트 티켓 구매를 위해서라는 답하는 개념이 없는 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여기에 대해서 진짜 음식 가지고 저렇게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장난을 치다니 속이는 것도 다양하다. 요즘 일본으로 한국인들 여행 많이 가는데 내가 먹었으면 어쩔 뻔했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참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비슷한 영화생 극한 직업에서는 네. 형사들이 이 마약 상들 잡겠다고 이제 치킨집을 하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이것도 또 특이하네요. 홍합을 먹다가 로또급 대박 흑진주를 발견했다. 이게 실화입니까? 실화입니다. 네.
지난 22일에 유튜브 채널 입질의 추억에 홍합 먹다가 흑진주가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네. 조회수 무려 83만에 600개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네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주인공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백종원 씨도 인정하는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 씨더라고요. 그래요. 그는 홍합을 삶아 먹던 중에서 홍합에서 새끼 손톱 크기의 작은 공 모양 물체를 발견했고 네. 작은 물체에서 은은한 회색빛 광택의 동걸 봤습니다. 어허. 그는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다가 1987년에 기사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적 기사입니까? 엄청 저대 이게 떠오르다니. 기사죠. 당시 기사에는 한 시민이 자연산 홍합을 먹었는데 그 안에서 5천만 원 상당의 흑진주를 발견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그래서 나도 혹시라는 생각에 바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네. 그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기 전에 혼자 흑진주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준을 찾아봤는데 큼직한 알 크기 그리고 색상과 광택, 모양, 주름 정도가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라고 확신을 했죠. 네. 그래서 다음날 감정 의뢰를 해야겠다 하고 잠이 들었는데 네. 이 로또 같은 순간에 일어나 보니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네. 이 눈을 떠보니까 모양도 쪼그라져 있었고 네? 회색빛을 보였던 이 물체는 하루 만에 흑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허. 저도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무슨 건포도가 되었더라고요. 아니 흑진주가 하루 만에 쪼그라들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누리꾼들도 진주 삶으면 건포도 되는 건 처음 알았네. 어허. 진주 끓이면 저렇게 되는군요. 지식이 늘었다. 너무 아쉬워하는데 왜 이렇게 웃기죠? 삶지 않고 제대로 가격받았으면 기부하셨을 듯 좋은 사람에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지민 씨도 영상에서 나는 먹기 위해서 산 거니까 당연히 그냥 삶았는데 진주는 한 번 삶으면 끝난다고 하더라. 진주 팔아서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했는데 허황된 꿈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영상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네. 뭐 쉽게 얻는 건 한편으로는 쉽게 사라지는구나라도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아서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몰랐으니까요. 진주를 삶으면 이게 쪼그라든다. 네. 진주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네, 5천만 원 상당의 네네. 금액이. 5천만 원 상당의 반지나 귀걸이 이런 것도 잘못 이게 낭비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요. 네. 관리와 보관을 잘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홍합을 잘 안 먹어서 이걸 볼 가능성이 좀 매우 희박해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내일이 3월 1일 그렇죠? 1919년 3월 1일 일제에 항거하며 독립을 외쳤던 바로 그 3.1절입니다. 이건 뭐예요? 3.1절에 일본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많은 분들 쉬시죠. 물론 평론가님께서는 일을 하시지만요. 시사본부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3.1절 일본으로부터의 우리의 독립 선언일을 기념하기 위한 건데요. 저도 사실 초등학교 때 생각을 하면 아파트 창문마다 태극기가 휘날리던 풍경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마저도 예질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3.1절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권 대부분이 팔렸다고 합니다. 진에어 그리고 제주항공에서는 평균 예약률이 무려 90%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네.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직장인 이모 씨는 항공권 그리고 호텔을 예약하고 나서야 빨간일이 3.1절이라는 걸 알아차렸대요. 그런데 요즘 한일 문제 때문에 일본에 가지 않는 사람이 있냐면서 주변에도 보면 해외여행을 간 10명 중 7명은 일본으로 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공통적으로 이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역사 문제와 사생활은 별개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누리꾼들은 다른 건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그래도 3.1절의 일본은 좀 씁쓸하다.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라고 만든 날인데 먹먹하네요. 의 반응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일본 여행 가면 친일파라고 생각했는데 금전적으로 따지고 보면 제주도 가느니 일본 가는 게 더 낫다. 물론 역사로 마음이 불편하지만 현실적으로 아깝고 가성비 좋고 일본 여행으로 얻은 편익이 더 큰데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자, 뭐 우리 보면 애국지사들이 또 뭐 일본에도 많이 유학도 가고 네. 또 여행도 가고 출장도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본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품느냐. 적어도 일본에서 3.1절을 마음으로 기념한다면 그것도 뜻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정리해 봐야 되겠네요. 내일 3.1절이다.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일본으로 출국을 하셔도 안중근 의사의 정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요즘에 워낙 뭐 뉴스들이 쏟아져서 오늘은 이게 이제 가장 충격적인 뉴스더라고요. 정치권도 기자들도 평론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인가. 자, 이은지 기자님, 일단 민주당도 충격을 받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개파를 막론하고 지금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고요. 네네. 뭐 단적으로 어제 투표 이제 결과 발표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2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본회의장 안에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느냐. 네네. 그냥 2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었던 건 아니고요. 뒤에 법안 표결이 남아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늦게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 뭐 저녁 약속이 있었던 의원들은 중도에 나가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이 대표가 2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느냐 이런 해석이 또 나왔고요. 특히나 이게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우리는 부결로 총의를 모았다라고 언론에까지 발표를 한 내용인데 이건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라는 거를 보여준 거다.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오고 있고요. 또 지도부도 굉장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네. 어제 표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 그러니까 지도부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최고위원이 우리가 너무 나이브했던 게 아니냐. 너무 부결을 자신한 건 아니냐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가 오갔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오후에 고위전략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이 대표가 여기에서 좀 표결 관련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사실은 뭐 지도부가 이거는 뭐 당원 전체, 뭐 민심 여론 이것도 아니고 의원들, 그렇죠. 169석의 의원들의 마음을 제대로 간파 못했다. 그 사실은 또 중요한 게 서른 의원이 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결을 할 거다. 부결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비명계도 단일 대우를 취해줬구나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충격을 받은 게 있고 맞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 지난주 상황을 보면은 그때 화요일에 의원총회를 하고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하면서 이제 깡패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목요일에 또 기자간담회 해가지고 거의 1시간 넘게 기자간담회 하면서 사냥이다. 네, 45분 정도 모두 발언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화요일에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부 결속을 이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갔던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대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는 그런 과정으로 갔던 거니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내부는 정리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사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서른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흔들려 버린 거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비롯해서 지도부로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지난 주말을 거치면서도 뭐 비명계 의원 들을 또 개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뭐 만났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이제 18페이지의 자료를 첨부해서 친전을 다 또 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단일 대우 깨졌습니다. 압도적인 부결은 그냥 허망한 꿈으로 어제 사라져 버렸어요. 자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 설명했잖아요. 네. 15분 넘게 했는데 이 설명을 하고 끝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면서요. 네, 그 이유가요. 노웅래 의원이 161표로 압도적으로 부결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이었죠. 네,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했던 게 당시 한동훈 장관이 5분 30초 동안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피의사실 공표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돈봉투 부스럭 이런 게 녹음된 파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증거까지 노출을 하면서 그 때문에 압도적인 부결이 나왔다는 해석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무려 15
15분을 했는데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네. 그리고 내용에 새로운 팩트가 없었다는 게 민주당 내부 해석인데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런 부스럭이라든지 이런 주요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고 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던 공소장 그 내용을 그냥 좀 잘 설명하는 네네네. 정도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15분이냐 55분이냐 이 또 차이가 있는데 이게 신상 발언은 5분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 5분밖에 말을 하지 네네네.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대비 효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의 야당 탄압 그런 이미지를 좀 부각됐다. 네네.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압도적 부결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게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드라이하게 설명한다. 혐의 사실 딱딱딱딱 얘기하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한 건데 그냥 하나 좀 귀에 딱 박힌 게 자, 이것은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모르게 아는 사람에게 10만 원에 판 것이다. 90만 원 손해를 입혀놓고 10만 원 벌었다고 주장해서 되겠네가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쭉 지나갔어요. 그래서 뭐 일타 강사 아니냐. 네. 너무 설명과 비유를 잘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그 태도 자체가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다르다는 면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추미애 전 장관이나 박범계 전 장관은 이제 여러 번 뭐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네. 거의 뭐 비슷한 형태의 일종의 틀을 맞춰가지고 네.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반드시 체포시키기 위해서 동의를 구해야 된다. 이런 포지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다 의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의원들하고 관계가 좀 있고 국회 소속이었던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기반이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네요. 외부에서 왔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종의 뭐 좋게 표현하자면 국회에 빚이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법무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는 이 모양새 자체가 좀 특이한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하는 여러 가지가 다 좀 새롭게 보이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예상은 깨졌고 힘겹게 부결이 되긴 됐어요. 부결이 되긴 됐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니까 이제 31표에서 한 38표 정도를 이탈표로 보고 있던데. 자, 이 기자님 분석하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민주당 의원 169명이 전원 표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도 네. 이례적인데요. 그런데 체포 반대가 138표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면 최소 31표가 이탈됐다. 맞아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169에서 138 빼면 네. 31표가 사라졌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무소속 표가 7석인데요. 네. 그걸 합치면 이제 38표 이탈표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날 본회의에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비리는 37표로 봐야 하고요. 그래요. 근데 지금 관건은 기권과 무효표 네. 총 20표가 나왔죠.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청취자들이 청취자들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기권은 아무것도 쓰지 않고 백지로 낸 거를 네네네.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효표는 가냐 부냐 뭔가 쓰기는 썼는데 명확히 판결이 안 나는 그거를 어제 무효표로. 샘플이 등장했죠. 2장. 맞습니다. 일단 그런데 재미있는 게 친명계는 이 이탈표를 단 17표로만 봅니다. 이 20표를 사실상 부결표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요? 아전 인수격 해석이다. 네네네. 이렇게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가결은 아니지 않느냐. 뭐 불만 표출일 수는 있으나 어쨌든 이 대표를 방어해 주고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고요. 네네. 그래서 가결표 139표에서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의석수 122석을 빼면 17명이 나옵니다. 17명의 민주당 혹은 친민주 의원들이 그쵸. 찬성에 던졌다. 맞습니다. 그래서 단 17표로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명계에서는 무효표도 사실상 가결표로 봐야 된다. 근데 지도부가 이거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약간 나이브하게 보고 있다. 그렇죠. 그 개파색이 비교적 옅은 한 재선 의원과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기권과 무효표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는 내가 인정을 한다. 이번 한 번은 체포되는 거 막아줄게. 다만 이 대표가 대선 패배 그리고 개항을 공천받은 것 그리고 당대표 출마까지 이 민주당을 사당화하고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쓰이는 것에는 내가 반대표를 던지겠다. 이런 좀 복합적인 그런 의중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풀이를 하더라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도부에 대한 불만인데 현 지도부가 친명을 좀 중심으로 최고위원들이 네네. 꾸려져 있죠. 그 강성 일변도가
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경고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 고민정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지도부에 던지는 경고다. 근데 이제 논란이 시끌시끌합니다. 자, 박 기자님. 네. 그러니까 이제 무효표와 기권표 합쳐서 20표 정도는 이게 유보적인 이탈표, 경고성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거고 의견입니다. 의원의 의견. 그런데 또 이제 17표는 찬성을 찍었으니까 뭐 이른바 반란표. 자, 이거 어떻게 이탈표들을 해석하세요? 사실 이제 표결 나오기 전에 비명계 쪽 인사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 비명계도 다 똑같은 비명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온건파도 있고 강경파로도 또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 강경파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즉각적으로 사퇴를 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랑 뭔가 교섭을 하거나 이럴 여지가 없다라는 게 좀 강경파인 거고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 대혼란이 오게 될 텐데 그 상황이 민주당으로서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성격이 좀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퇴해야 되는 시점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시점들도 다 좀 기간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경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물러나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면은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좀 수습을 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뭐 시점이 뭐 6월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진다라는 거죠. 네네. 새 원내 지도부가 뭐 꾸려진 다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특히 온건파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랑 좀 교섭을 할 요량으로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이는 사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최근에 친명계 인사들이 이 비명계 지역구에 이렇게 뭐 플래카드를 건다라든가 아니면 좀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좀 노리는 그런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비명계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때 이게 그 메시지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라는 게 아니라 실제 취지는 나 여기 있으니까 내 공천은 보장을 해줘라.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그냥 공정하게 경선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정도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제 무효표하고 기권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가결을 시키지는 않은 표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표가 상당수가 되는 거고요. 이 얘기는 우리들의 그 교섭력을 좀 보여주겠다. 내 얘기를 좀 들어라. 이런 취지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천을 중심으로 보면 좀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게 존재감의 과시다. 결국 총선을 향한 현역 의원들의 공천과 관련된 이제 또 경고 신경전 아니겠는가 이렇게 읽혀집니다. 어제 개표가 1시간 넘게 지연이 됐어요. 이 기자님, 이 내용을 청취자분들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2시 반부터 본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저도 생중계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그 무기명 투표의 경우에는 한 의원들이 직접 그 표결장에 들어가서 가부를 쓰는 형식이기 때문에 20분, 네, 그게 한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네. 표결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뭐 숫자를 세고 그다음에 가부를 분류를 하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이면 되는데요. 네네. 이게 표결이 거의 1시간 넘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발표는 안 나고. 그래서 기자들이랑 의원들도 영문을 모르니까 답답해하고 있는데 아까 이름이 나왔죠. 서른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왜 지연되는지 설명이라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때 갑자기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호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달라. 네네. 그래서 그 투표 선거인단과 이제 원내대표 의장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게 결국에는 결론부터 말하면 부인지 무효표인지 판단이 애매한 표 2개가 나와서 이 사달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단을 불러서 이 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했는데요. 결국에 그 의장이 결정을 내린 게 이 2개 표를 일단 빼놓고 나머지 표를 가지고 일단 산출을 해내자. 네네. 그런데 여기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절대 그건 안 된다. 지금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데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자들과 의원들이 이게 심상치 않다. 단 2표만으로 이게 뭔가 가부 결정이 될 만한 건가? 2표가 그렇게 중요한 상황인가 지금? 네네네. 왜냐하면 민주당 출입 기자들과 의원들은 압도적인 부결로 모두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때부터 낌새가 이상했죠. 왜 2표 때문에 그렇죠. 2표 정도는 뭐 압도적으로 네네. 150표 이상 부결이 나올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찬성이 139표, 반대가 137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단 2표 차이였는데 의장이 그 2가지 애매했던 표를 하나는 무효표로 네네.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근데 좀 준엄하게 꾸짖은 말이 있습니다.
사실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의원들이 좀 책임 있게 투표에 네. 임해줬으면 좋겠다. 이 투표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네. 한 의원의 개인 의사를 반영하는 것인데 네. 글씨 하나 제대로 못 쓰냐는 의미로 네네네. 꾸중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글씨를 못 썼다기보다는 고민하면서 그렇죠. 썼거나 네. 의도적으로 썼을 차마 가능성. 불을 못 쓰는 의원들도 네. 있었을 뭐 거고. 사진 다 공개됐는데 우자 같기도 하고 쭉 선이 있어서 부자 같기도 한 건 이제 부결표에 넣고 이 한자에 아니 불자를 쓰려고 했던 것 같처럼 지렁이처럼 네. 흘려 쓴 거는 무효표가 됐고. 자, 이재명계의 좌장 정성호 의원이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조직적 움직임을 거론했어요. 어제 이게 개별적인 선택의 결과 숫자 분포겠느냐 아니면 혹시 말씀하신 비명계나 반명계 이탈표 반란표가 조직적 행동의 결과는 아니냐 이런 거론을 했는데 자, 친명계 중심으로 조직적 기획투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친명계가 이걸 기회로 보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기회로 보고 있는 이유는 오늘 오전에 비명계와 친명계 모두 이제 연락을 돌렸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최소 이탈표가 뭐 17표라고 하더라도 이건 절대 양심에 따른 개별 행동이 아니라 이건 조직적이고 배후가 있는 배후가 네, 그렇게까지 네.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아하. 이것은 자율투표가 아니고 기획투표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보는 이유는 한 의원이 좀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네. 안개가 걷혔다. 피하 식별이 드디어 가능해졌다. 어이구. 그리고 우리에게 반대하는 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누군지. 규모도 밝혀졌다. 누군지는 무기명 투표라 모를 텐데.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좀 날서게 말을 했는데요. 네. 오히려 그래서 너무 패를 빨리 드러낸 것이다. 비명이. 이거는 너무 시점이 아직 지지자들이 굉장히 강경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총선이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대표 체제는 굳건하고 네네. 이번에 오히려 먼저 이빨을 드러낸 쪽이 결국에 뭐 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이 대표에 대한 사퇴론을 꺼내거나 반대 목소리를 꺼낼 경우에 이른바 총 맞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파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 분란이 커질 것 같은 걱정이에요. 박 기자님, 여권에서도 좀 분석이 비슷합니까? 맞아요. 일단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여권에서는 좀 추정이 많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총선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그런 분석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권에서도 일부 뭐 야당 쪽하고 좀 연결이 되는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뭐 정세균계 아니면 이낙연계 이쪽에서 인사 리스트를 좀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배경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서른 의원이 부결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으면 그게 일종의 지령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비명계 입장에서. 네. 근데 만약에 내부 단속을 안 한 상태로 자율적으로 들어가서 이 정도의 숫자가 나왔다. 네. 이거는 다시 한번 반대되는 얘기를 해준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냥 자유롭게 했으면 지령 자체가 좀 헷갈리는 상황인데 그럼 뭐 반반 정도 나오거나 아니면 소수만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실제로 전해철 의원, 이원욱 의원 이런 이제 원내대표 선거 후보군들이 구심점이 됐다. 자, 이런 분석에 동의하는 의원도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이 기자님의 분석인 거죠? 원래 저의 분석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한 10여 명 정도 통화를 돌려봤는데 대부분 동의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친명도 비명도 모두 동의를 하는 바였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자율투표로 보기엔 너무 규모가 크고 뭔가의 구심점이 필요한데 지금 당 내에서 한 가지 돌아가고 있는 바퀴가 바로 원내대표 레이스입니다. 5월 둘째 주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부분 후보자들이 친문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 뭐 전해철 아니면 뭐 박광훈 이런 의원님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홍익표 의원은 뭐 범친명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벌써부터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 한 친문계 후보가 뭐 의원들 한 10여 명과 모여서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돌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 세모기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 모임들에서 아무래도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은 용기랄까요? 어쨌든 당론 총의로 채택된 이런 투표에서 이렇게 의원들이 반대하는 표를 던지기 쉽지 않다. 네. 그런 선택을 홀로 하기 쉽지 않다는 건데요. 그래서 정성호 의원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건 조직적일 수밖에 볼 수 없고 뭐 그리고 이분들이 나가면 좋은데 나갈 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좀 날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명 후보로 분류되는 홍익표 의원이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네. 이재명 대표의 이 체포동의안 결과로 당은 내부적으로는 신뢰의 위기 또 외부적으로는 더 가혹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공세 앞에 놓이게 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차분하게 의원들 모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건 역시도 본인이 이제 범명 후보로서 좀 이런 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좀 다시 다잡자 뭐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그렇죠. 자, 이제 아까 이제 당론은 아니고 자유투표였는데 총의를 모은 것이죠. 그런데 압도적 부결이 이제 실패한 것이고 원내대표 선거가 아까 5월 둘째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게 한 4월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난달까지 나왔던 얘기인데요. 네네.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임기가 4월 7일로 끝나는데 그것과 조금 교섭 그 대상자의 임기를 좀 맞추자. 서로 카운터파트니까. 그렇죠. 카운터파트너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 총선이 4월입니다. 그래서 총선까지 임기가 딱 끝나도록 하는 게 좋겠다. 1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그냥 당원 당규사항에 있는 대로 5월 둘째 주에 하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부터 뭐 민주당 쪽 취재 지금 뭐 쏟아지니까 이 기자님 바쁘실 수밖에 없는데 이 외에 또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좀 이제 오늘 추려서 전해주실 내용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오늘 한 중진 의원이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알던 민주당은 이러지 않았는데 정말 설사 이 대표가 싫고 좋고를 떠나서 이러한 표를 던져서 당을 이지경으로 만든 건 정말 충격이다. 그래서 무효표를 던진 의원들은 자중자애해야 한다. 민주당답지 않은 결과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위기란 것이 사실 예전에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그런 개별표나 개별 행동이 나오는 좀 성향이 있었다면 민주당은 그래도 동지라는 게 있고 그 또 169석의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더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내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시끌시끌하고 늘 그래도 이렇게 이제 대외적으로 움직일 때는 좀 결속력이 있어 왔었는데 이젠 대외적으로도 제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재명 대표 표현으로 진실의 방패를 들어주십시오 그랬는데 방패가 그냥 어제 다 깨져버린 느낌. 저는 한동훈 장관이 한 번 더 하면 가결되겠는데 한 느낌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안 그래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모 비명계 의원은 다음 체포동의안이 오기 전에 알아서 사퇴를 해야 한다. 다음번에 오면 무조건 이거는 가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제 워낙 충격적인 이제 이 숫자 뉴스라 오늘 많이 다뤄지긴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 전날 사실 주말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이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관련 이게 물러났지만 결국은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박 기자님, 좀 이 사건 차분하게 어떤 점에 주목을 하는 게 필요합니까? 사실 여권에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고 걱정을 많이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정부에 좀 직격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뭐 인사가 해준 말이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 검찰이 그간에 피해자의 모습을 잘 취해 왔는데 역시 기득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다. 이게 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검수완박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의 그 수사권 조정, 그 완전 박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거라던가 아니면 어쨌든 거대 야당으로부터 좀 압박을 받는 그런 그림이 있어가지고 이 검찰이 조금 소수자 마치 약자처럼 보였다가 그런 원동력에 이제 반발을 삼아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근데 결국 딱 보니까
이 검사들이라는 사람들은 역시 기득권이구나. 왜냐하면 이제 학교 폭력 문제에서 딱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시 한번 환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검찰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좀 안 좋은 이미지 이런 게 환기가 되고 특히나 한동훈 장관이랑 동기라는 점, 또 윤석열 대통령도 어쨌든 검사 출신이라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좀 뼈아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게 좀 책임 공방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개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어제 윤희근 청장이 국회 나와가지고 정보위에 출석을 해서 비공개 회의에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전해줬는데 거기에서 좀 주목해봐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 이런 얘기를 해요. 경찰청은 인사검증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제 대통령실에서 관계자가 이 관계자라는 건 이제 익명 보도를 하긴 하지만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한 거거든요. 경찰에서도 검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배치가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좀 검증 책임이 있었다. 이렇게 좀 미루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윤희근 청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법무부가 이상이 없다 그래가지고 정순신 변호사를 단수 추천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문제 없었고 2명 중에 1명 추천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결국에는 이거 경찰 책임만은 아니다. 법무부나 대통령실도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용산 쪽에서 이제 따로 들은 얘기는 요건 이제 확정된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반론이 있어서 제가 반론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되고 나서 이제 비서실에 회의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고위급 이제 수석 한 명이 이 김대기 실장이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서실장은 이거는 내가 사과를 하면은 이제 대통령에게도 그 피해가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서 항변을 해서 거부를 했다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게 김대기 실장의 좀 책임론이 내부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요 얘기에 대해서 지금 고위 관계자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요거는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 내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 점은 뭐냐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이번 인사 불만에 그러니까 이번 인사 실패에 대해서 김대기 실장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세력들이 있고 여기에도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김대기 실장이 어떤 인사 문제에 좀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식의 불만들이 있다라는 점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과거 같으면 또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판 대상이 나오는데 지금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해서 없습니다. 대신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둬서 법무부에서 이제 공식적인 인사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렇죠.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산하에 그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최종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순신 변호사 임명을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는 건데 자, 그 과정이나 어떤 해석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순신 변호사를 결국에는 지금 대외적으로 비치기로는 어쨌든 검사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주목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연수원 동기다 이런 부분이 주목이 되는 거고 사실은 또 검사 출신이니까 기존에 검사 출신들이 너무 많다 이런 비판들은 야당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견으로 보면은 거기에 연장선으로 보이는 거죠. 검사 출신 쓰려다가 또 더 많이 쓰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 내부적으로 좀 나오는 다른 얘기들은 이 정순신 변호사의 장인이 이제 예전에 3번 국회의원을 했었던 조진영 전 의원이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친이계 라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친이계 라인에서 추천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대기 실장 실장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장제원 의원이 예전에 이제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인수위 할 때 후보 시절에. 장제원 실장에서 김대기 실장으로 이 비서실에 있던 일종의 권한들이 넘어갔는데 이게 완전히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일종의 연합군 형태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일부 이제 이양을 해주면서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냐.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범친이계 쪽에서 여러 가지 인사들에 좀 힘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정순신 변호사가 검사 출신인 거냐 아니면은 친이계에서 추천한 인사냐 이걸 가지고 일종의 책임 공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실 내부에서. 그래서 이제 일종의 김대기 비서실장이 좀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거는 친이계 인사고 이제 그쪽에 좀 추천을 받아서 움직인 게 아니냐. 외부의 참고로 흘러들어왔던 인사니 그 라인에서 책임을 지시오라는 의미였던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김대기 실장이 사실은 뭐 기재부 출신이기는 하지만 넓게 보면 뭐 산업부, 기재부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 저희가 몇 번 이제 대통령실의 구조를 말씀을 드렸던 게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검찰 출신들이 서초동 있고요. 출신들이 그렇죠. 있고. 서초동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소위 관료. 모피아 그리고 네네. 이제 산업부 마피아 뭐 이렇게 불리는 출신들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구도가 나눠져 있는데 김대기 실장이 이제 여기에서 어쨌든 산업부나 기재부 쪽에 이제 관료 중심에 서는 출신의. 인물이니까 이제 여기 사이에 좀 힘싸움의 구도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검찰 조직 출신과 정치권 출신의 힘싸움 사이에 끼어서 관료들이 또 그런 등등. 자, 그런데 정순신 변호사 외에도 최근 논란이 된 인사들이 좀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여권 내부에서 걱정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네. 그 전부터 있었어요. 뭐 문제를 적극적으로 삼기는 힘들잖아요. 항상 인사라는 게 애매한 그렇죠. 면들이 있으니까. 애매하죠. 근데 예를 들자면은 그 정경련 회장 직무대행의 이제 김병준 전 그 상임선대위원장. 이것도 좀 이례적인 일이긴 네, 하죠. 그렇게 했던 것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거 조금 그 정경유착으로 비치면 어떡하냐. 약간 그런 우려들이 살짝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 역시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KT 대표 가지고도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예. 윤진식 전 산업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KT가 이제 뭐 5G도 하고 앞으로 이게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업인데 현재 있는 뭐 구현모 이제 전 대표라고 할까요? 뭐 현 대표가 그런 전문가인데 굳이 내려앉힌 다음에 그것도 국민연금이 반대 입장을 내가지고 마치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처럼 해서 반대해가지고 내려앉히고 그 다음에 산업부 장관 출신의 좀 고령의 인사를 대표로 앉히는 그림이 이게 안 좋게 보일 수가 있다. 네네. 이런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조한익 전 한전 사장이 있는데 이 조 전 사장이 그 지스트라고 해서 광주과학기술원이 있어요. 네네네. 여기 총장 후보로 거론됐는데 스스로 포기를 했었는데 근데 뭐 이 과정에서도 또 김대기 실장이랑 뭐 사돈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인사들이 여러 가지가 조금씩 불안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와중에 이제 정순신 변호사 건은 사실은 이제 검사 출신인데 좀 무리가 아닌가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정도였겠죠. 근데 이제 전혀 다른 이제 학폭 같은 게 터지면서 문제가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 좀 여권에서 내부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KT 대표 같은 것들도 아무래도 이제 주주들이 요즘엔 또 민감하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또 주주로 많이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예전 같으면 사실은 지금 이 공개된 민간 기업인데 공기업처럼 정부에서 이제 이 주로 사장 인사에 개입하고 그런 것도 좀 시대착오적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 간에 확정된 사실은 아닌데 이제 어쨌든 여권 내에서 인사들이 좀 불안한 게 있다. 이런 기류들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터진 것 아닌가 하는 추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게 구도의 그림이 자, 눈에 띄는 인사들 때문에 주로 검사 출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고 이게 또 비판점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모피아를 비롯해서 산업부 출신 인사들도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뭐 정치권 출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KT 얘기하시니까 말이죠. 요즘에 대통령이 은행도 공공재 성격이 있다. 또 지금 통신사 과점 시장 아니냐? 그럼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압박을 하니까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치금융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은행도 사실은 시중은행이 민간은행들인데 다 막 알아서 금리 내리고 주간경향이 요 관련 기사 썼던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분위기가? 글쎄요. 뭐 그렇게 확정적으로 딱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관치금융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옛날 쓰던 말이니까. 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기류는 있어요. 전에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문제 굉장히 강하게 때렸잖아요. 질타했죠, 질타. 네. 그때 거기 원희룡 장관 쪽에 물어보니까 그 측근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장관님은 이거를 그냥 개인 의사를 밝힌 거지 우리는 마일리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주무부처가 아닙니다. 그게 장관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견해를 밝힌 거지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건 없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4월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던 거 바꿨잖아요. 조정은 됐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떤 거냐면 일종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사실은 시장의 자유경제를 굉장히 강조를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여태까지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비판적인 얘기를 대통령이 한다거나 장관이 하면서 그 움직임을 좀 변화를 끌어내 왔는데 그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이 좀 우려되니까
우리는 또 이제 원칙적인 거는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목소리도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 법무부의 부실 검증 논란도 있습니다. 이게 뭐 과연 경찰청장이 다 책임질 문제냐, 검증 이 책임은 법무부에 있는 거 아니냐, 인사정보관리단에. 한동훈 장관 입장 뭐예요? 한동훈 장관은 일단은 모른다라고 어제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제도 개선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은 했는데 결국 일단은 사실은 이제 다 본인들은 이제 몰랐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건데 다만 이제 법조 기자들한테 들어보면은 그때 당시에 KBS에서 이게 5년 전에 보도가 됐을 때 있었죠. 당시에. 꽤나 시끄러웠고 네네. 법조 기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고 고위 검사 이렇게 보도가 됐고 네. 그리고 그 검사들도 웬만하면 이게 업계 얘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네. 알았을 걸로 좀 추정이 된다.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있고 사실 이제 그걸 떠나서 국민들이 좀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잖아요. 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진짜 몰랐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만약에 몰랐다라고 하면 좀 이제 무능력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알았다라고 하면은 또 그러면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감싸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좀 불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주말부터 주초까지 세게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김기현 후보의 주로 이른바 이제 부동산 논란 이게 주로 화제였는데 좀 묻히게 된 거 아닌가? 네. 또 함께 이제 전당대회도 좀 묻히게 된 거 아닌가? 어떻게 느끼세요? 현장에서? 일단 사실은 김기현 캠프 쪽에서 막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이제 은연중으로 하는 얘기는 좋은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1위다 보니까는 그렇죠. 더 이상 이슈가 커지지 않고 그냥 주목받지 않으면은 무난하게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고 네. 사실 후발주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이슈가 되면서 전당대회가 주목을 받아야지 뭔가 변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지금 네거티브 건들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지금 전당대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터지면서 뭐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김기현 후보의 이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그래도 그 차라리 이제 정순신 변호사 건이 좀 묻혀서 대통령한테는 좀 도움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같이 나오고 그리고 또 반대로는 또 이제 뭐 장예찬 후보의 이런 건 같은 거 약간 청년들하고도 관련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 2시 여의도 정치인, 뭐 청년 정치인 뭐 이런 얘기하면서 엄카를 안 쓰는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썼던 글이 조금 뭐 야한 내용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제 뭐 여권에 이제 용산 쪽 사람이 하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 연세대 가가지고 청년들 대상으로 졸업식에서 이제 강연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청년 공정 상식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터져서 좀 눈앞이 캄캄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복합적으로 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물고 물려서 이번 주도 흘러가네요. 2월 마지막 날인데 이렇습니다. 내일 이제 3월 시작되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불사조 기자단 오늘 정말 뒷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또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네, 오늘의 마지막 코너 IT본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요즘 뭐 챗 GPT 얘기 계속 했는데요. 맞아요. 이 챗 GPT 뭐 못지않은 이슈가 아주 큰 행사가 스페인에서 열리고 있는데 바로 이게 MWC. 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먼저 어떤 행사입니까? 네, 일단은 글로벌 3대 IT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1월에 CES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 MWC, 그다음에 이제 IFA라고 해서 IFA 독일에서 열리는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쇼인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모바일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쇼를 운영을 하는 곳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협회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 분명히 통신망을 움직이는
움직이는 데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그곳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160여 개국에서 2,000개 넘는 업체와 기관이 참여를 했고 27일부터 해서 다음 달 2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네. 좋겠다. 특색이 있네요. 왜냐하면 CES는 세계 가전이니까 그렇죠. 원래는 가전 제품들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뭐 모든 전자제품 다 들어갔고 그렇죠. 심지어 자동차, 모빌리티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이건 모바일에만 딱 집중한 행사니까 네. 특색이 있는데 자, 올해가 좀 다른 때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네.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쇼랑 비슷하게 코로나 때 좀 침체됐다가 3년 동안. 다시 이제 크게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이게 더 큰 건데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니까 네. 우리가 원래 한 2, 3년 정도에는 그래도 IT 전반적인 흐름 보려면 CES 하나만 봐도 된다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CES에 중국이 다 빠졌잖아요. CES는 미국에서 그렇죠.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스페인에서 열리는 MWC에는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못 보여줬던 것들 이번에 보여주겠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어느 수준이냐면 화웨이라고 하는 이제 통신사 이제 우리가 아는 스마트폰 만드는 그죠? 전체 주요 전시관 7개인데 7개 중에 1개를 통째로 빌렸어요. 이 화웨이가. 네, 그러니까 이번에 쇼에서 7분의 1 정도 사이즈니까 엄청나죠. 한 회사가. 부스가 아니고 네, 아예 통으로 전시관 하나를 전시관을 통으로 빌렸습니다. 화웨이관.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실제로 이제 뭐 거기 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전자 한 5배 이상 정도의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고요. 그만큼이나 이제 중국 업체들이 본인들의 위력을 좀 보여주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미중 무역 갈등 계속되면 결국 IT 전반적인 흐름을 보려면 CES 그리고 MWC까지 같이 챙겨봐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중국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거를 보면 그냥 한마디로 설명하면 삼성전자 잡겠다. 네. 이게 왜냐하면 수많은 스마트폰이 등장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그냥 삼성전자의 카피캣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접는 것도 이제 옆으로 접는 거, 위아래로 접는 거 이거 다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저렴하게 조금 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 시장에서는 안 먹힐 수 있는데 유럽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게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의 그 스마트폰 점유율하고 유럽 시장의 점유율이 좀 달라요. 그래서 유럽만 해도 이제 삼성전자 1등이긴 한데 애플의 점유율보다 오히려 이런 애플의 점유율을 미국에서는 애플이 딱 압도적이고 이제 삼성이 그다음에 이렇게 치면 오히려 유럽에서는 삼성전자랑 그리고 애플 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회사들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가성비 중심의 폰들이 상당히 잘 나가요. 저가용으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의 기술도 보여주고 이게 실제로 중국에서는 좀 매출이 나오다 보니 그 유럽에서는 매출이 나오게 되니까 본인들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뭔가 완전히 혁신적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던 것들 잘 따라왔다라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거는 우리가 알는 샤오미 있잖아요. 예, 샤오미에서 한 180만 원 정도 되는 플래그십 폰을 하나 이번에 처음으로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요즘에 보면 삼성전자도 그 카메라의 화질에 상당히 집중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라이카라고 하는 이제 전통적인 사진 회사 있죠. 아니 그 엄청나게 유명한. 네. 지금 비싸서 저도 못 사는. 그렇죠. 그 회사랑 같이 이번에 그 화웨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샤오미 폰에 그 렌즈 그래서 카메라 기능을 같이 만든 거예요. 라이카하고 함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고가용 시장도 우리가 노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초고가 프리미엄 시장을 애플이 자리를 잡고 있고 약간 이제 조금 낮거나 비슷한 고가랑 중저가 시장이 삼성의 존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술은 삼성하고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더 싸. 뭐 이런 느낌. 네. 라이카의 광학을 장착한 샤오미가 나왔다.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콜라보들이 있습니다. 네네. 자, 이번 이 MWC 주요 화두가 우리나라와 연관이 깊다. 네. 이것도 지금 이런 흐름이네요. 네, 이것도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아까 제가 이게 통신사업협회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들이 제일 크게 발제하고 그리고 토의하는 게 뭐냐면 망 이용 대가에 대한 논리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촉발이 됐잖아요. 망 사용료 관련돼서 SK텔레콤, SK하고 브로드밴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넷플릭스가 지금 계속 소송 중이잖아요. 네. 이거를 보고 유럽에서도 한국에서 그거를 갖고 서비스 프로바이더들하고
이제 통신망이 소송을 할 수 있네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EU에서 전반적으로 이 쇼에서 이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기업의 목소리가 아니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이런 분들이 이제 MWC 개막 기조연설에 나와서 네트워크 투자를 공정하게 분배해야 된다. 투자에 대해서 네네. 자금 조달 모델 찾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 돈 내라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이번에 EU에서 이제 기가비트 커넥티비티 액트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법안에 대한 지금 의견 수렴 절차에 네네. 맞췄어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망을 쓸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프로바이더 뭐 구글이나 네네. 뭐 이런 곳들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한테 투자 부담에 대한 의무를 담은 조항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이제 같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법규들이 해외 걸 따라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들을 유럽에서 좀 지켜보면서 따라가는 뭐 이런 현상들이 좀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국제 행사에서 약진해 왔어요. 네네. 그럼 지금 여기 이 모바일 그 월드 콩그레스 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기업 참가 현황은? 네, 실제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뭐 100여 개 이상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역시 통신사들이 아무래도 중심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신사 하면 이제 SK, KT, LG, U+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3사가 모두 다 참석도 하고 대표도 참석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U+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고객 정보 유출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부스도 정리하고 이제 고객 내부 단속하겠다 이래서 사장도 안 간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SKT랑 KT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두 회사의 좀 그 방향성이 비슷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통신만 하는 회사 아니다. 그래서 AI를 전반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할 때 혼자 못하니까 파트너십을 좀 구축하겠다. 그래서 다양한 회사들이 뭐 투자를 하거나 파트너십을 맺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키워드 놓지는 않겠다. 계속 가겠다. 그래서 메타버스 체험형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SKT 같은 경우에는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쇼에서도 화두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드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SKT가 이번에 그 쇼가 원래 모바일 쇼니까 그렇죠. 해봤자 스마트폰 이나 장비 이런 게 나오는 쇼인데 처음으로 이제 실사 사이즈의 그 나르는 드론 이거를 거기다가 지금 설치를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실제 밖에는 날지 못하고 밖에 프로펠러도 돌고 안에 따면 VR 기기도 끼고 체험도 하는데 그게 이제 조비라고 해서 미국에서 실제로 이 경량 항공기의 승인을 받은 회사랑 SKT가 지금 그 독점으로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날아다니는 것도 이제 통신사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좀 어떤 그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그 외에 다른 회사들 도 되게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도 VR, XR 할 거야라고 하면서 소위 반 애플이라는 전략을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도 기계 만들 거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쇼에서 이번에 SK 부스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그 기계를 삼성에서 만들면 SK랑 협력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물론입니다 하면서 이제 국내 통신사들끼리 혹은 기계와 통신사들의 협력 이런 모습도 지금 계속 그 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이 이제 모빌리티하고 결합이 돼서 네, 그렇죠. 모바일은 이제 뭐 또 물질적이진 않지만 통신 정보가 움직이는 거였고 모빌리티는 이제 사람이나 뭐 물건이 이동하는 거였는데 결합돼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챗GPT 이른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도 많이 또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또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IT 본부 여기서 정리하죠.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2월의 마지막 날이죠. 2월 마지막 날 최영일의 시사본부 준비한 내용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3월 1일 3.1절인데요. 저희 이제 정상적으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요. 다만 12시 20분이 아니라 5분 빠른 낮 12시 15분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